네, 제 119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합니다. 네, 다음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말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피해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더 이상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응급 소해 대책과 근본적인 수해 대책을 동시에 마련해 나갈 것을 밝힙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약 한 달 보름간 전국을 돌며 개최한 신재단 민주당 국민속으로 최고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대선 직후인지라 대단히 부담했을 텐데도 저와 함께 전국을 함께 돌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내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 주신 최고위원님들과 시도당 위원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1급 소상 당원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나누어 들고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것에 그치지 말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않는 당이 주자하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 증표로 1급 포상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민주당이 국민께 약속드렸던 대선 공약을 재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만드는 과제를 했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민주당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폐 청산과 국민 통합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곧 민주당이면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당원입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앞에서 길을 트고 민주당의 가치와 지향이 담긴 민생 정책이 실현되도록 강력히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발표된 최저임금 보완 정책은 상당히 의미 있는 대책이었다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7,530원은 11년 만에 두 자리 숫자 인상이었습니다. 가히 소득 혁명이라 부를 만한 획기적인 사건이며 시급 1만 원 시대를 여는 첫 결론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득 주도 성장의 디딤돌이 돼 향후 소득 소비 증대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그간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과 꾸준히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왔고 대책 마련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제안해 정부는 인건비 부담으로 받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을 웃도는 추가 인상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임대료 합리화, 가맹점 보호 등 공정한 거래 기술을 세우기 위한 정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아낌없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성장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경제 성장 모델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자 소용적 성장입니다. 민주당은 양극화 해소와 상생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전 정권의 국정농단 증거 자료가 대량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검찰에 이관한 만큼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진소 유지를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발견된 문서의 내용만 보더라도 왜 박근혜 정권이 마지막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을 결사적으로 막아왔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과 공범들이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국정농단의 천병으로 지목되었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2차례나 기각되었습니다. 압수수색 방해로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를 파악함과 동시에 적폐 오봉 중의 특검과 검찰이 끝내 오르지 못한 마지막 보물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 폭우로 청주 등 충북 지역에 큰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침수 및 정전, 열차 운행 중단 등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매우 큽니다. 해당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국회 정상화는 개혁과 민생이 중단 없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부터 낮은 자세로 협치의 정신을 보여주었고 야당도 이에 홍함으로써 국회 정상화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당청은 그 굳건한 협치 위기 속에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협치가 목적은 아닙니다. 협치라는 수단을 통해서 민생을 살리고 추경과 정부 조직법의 제대로 된 처리가 이번 정상화의 결실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큰 비 피해를 입은 청주는 고작 600여 명의 소방 인력으로 무려 8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번 추경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면서도 만성적으로 부족한 필수적인 일자리인 소방관과 경찰, 사회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입니다. 정부조직법 또한 새 정부가 꼭 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았습니다. 이것조차 막는다면 이는 정부 출범을 막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야당이 민생을 위한 국회 정상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서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도록 정부 출범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제69회 제헌절입니다. 지난 겨울 국민들께서 촛불혁명을 통해 헌법의 국민 주권주의를 실천해 주셨습니다. 여야가 국민께 부끄럽지 않도록 국회 운영에 힘을 모아가야 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비판하는 자유한국당 분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한 달 내내 일하고 150만 원 정도의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자유한국당이 최근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반대는 너무나 심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 보완 대책을 무턱대고 헐뜯고 비난하기보다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보수 정권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막는, 즉 의료의 고통을 이유로 또 다른 의료의 고통을 방치해 왔습니다. 그 틈에서 과실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강자, 갑이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가계 부채는 증폭한 반면 재벌 기업의 고가는 쌓여가는 불공정, 불평등 속에서 성장도 분배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과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정권 9년의 경제정책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정권이 무너뜨린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가처분 소득 증대와 소비 여력 확대, 이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가 전체 내수 경제를 살리며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길을 저희는 찾아가겠습니다. 그간 당정간 심도 깊은 수차례의 논의를 토대로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신 보완 대책을 주문하고 있으니
정부에서는 야당의 의견도 수렴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가길 바랍니다. 그동안 원전 기득권 세력은 비정상적인 전력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정부의 제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었습니다.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2016년부터 2018년 연평균 4.0%의 경제 성장률을 적용하고 연평균 4.3%의 터무니없는 전력 수요 증가를 전망해서 신규 원전 2개 추가 건설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지난 13일 제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수요 전망이 새롭게 발표되었는데 2030년 최대 전력 수요가 7차 계획 대비 약 10%, 원전 10기 정도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동안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 설비를 건설하기 위해서 전임 정부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전력 정책을 추진해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자력 학기를 중심으로 탈원전 정책을 급진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이들은 그동안 비정상적인 전력 정책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입니다. TV조선이 의뢰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61.5%가 신고리 오륙고기 공사 중단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더 이상 탈핵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원자력 기득권 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강남춘 최고위원의 단원이 있겠습니다. 예,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넷 문건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정부의 민정비서관실 캐비넷에서 이렇게 문건 300종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문건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삼성 경영권 승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보수단체 관세 데모, 세월호 유족 탄압 등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 밀접한 사안들로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해당 문건의 작성 시기와 내용, 발견 장소 등을 비춰보면 사정기관의 핵심인 민정수석실이 깊숙이 관여했고 이러한 중요 자료가 청와대 한 구석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수차례 특검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기를 쓰고 반대한 청와대가 결국 이러한 범죄 증거를 없애거나 감추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어느 때보다 사태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본 사안이 또다시 정치 논쟁에 휘둘려 본질이 훼손되고 진실 규명이 소홀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와대의 문건 공개가 정당했는지 공개 시점이 수일이 지난 왜 지금인지에 대한 논의는 핵심이 아닙니다. 천만 촛불 민심을 만든 각종 의혹 사건들에 청와대가 계획적으로 조정, 개입한 정황이 이번에 청와대의 공식 문서로 일정 부분 확인되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을 기만한 일련의 행위들을 정치 논쟁으로 훼손하고 덮으려는 시도를 정치권이 방치하거나 통제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대통령 기록물 제도의 취지와 가치가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9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대통령 기록물 관리는 후퇴하였고 기록물법이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과거 참여정부가 추구한 대통령 기록물 제도의 목적은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후대의 계승을 통해 국가의 발전은 물론 민주주의를 진일보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일정 기간 동안 기록이 공개되지 않도록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 역시 공개될 경우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거나 사적인 내용을 보호해 줌으로써 좀 더 많은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권에서 자행한 불법을 은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문재인 정부가
전 청와대에서 받은 업무 인수인계 자료는 A4 용지 10장 분량이 업무보고 한 건이 전부였습니다. 황교안 전 권한대행은 약 20만 4천여 건의 문건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하며 대통령 지정기록물 목록까지도 지정기록물로 봉인해버렸습니다. 사실상 국정농단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함으로 볼 수밖에 없고 부조리한 사항은 애초에 기록으로 남길 생각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촛불민심을 깨우고 국민들을 분노케 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대통령 기록물 취지를 왜곡하고 이처럼 허술하게 이관 관리한 주체가 또한 누구입니까? 그 누구도 아닌 지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들입니다. 치부가 드러났다고 이를 폄훼하고 모함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 진실이 밝혀지고 사회 갈등과 불신이 확산되지 않도록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실체적 진실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건뿐만 아니라 재벌의 면세점 특혜 의혹 등 제기된 각종 의혹들도 필요하다면 지정 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통한 철저한 조사로 책임자 규명은 물론 진상 규명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다음은 송영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시대의 차고적 퇴행이 심각히 우려됩니다. 새는 좌우 날개로 납니다. 건전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날아가는 것을 꿈으로만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최근 바른정당 이해훈 신대표께서 낡은 보수를 청산하고 새로운 보수를 건설하여 발목잡기 형태를 분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지난 20년간의 보수 역사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1997년과 2002년 유해창 후보 패배 이후 보수는 낡은 보수를 넘어서서 선진화 도선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이명박의 당선은 새로운 보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2012년 박근혜의 당선 역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그리고 이명박식 토건국가 노선과의 완전한 단절로 국민적 기대를 한껏 높였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총선 패배도 남을라, 대선 패배도 남을라합니다. 그저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고 발목 잡기 망가뜨리려는 치열한 정치 형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는 죽어야 살아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9년 그 참혹한 배신과 무능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시점의 대한민국 안에서 이념 대결이 우선입니까?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고 번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무소불위의 권력입니까? 그래서 국민과 담을 쌓고 불통의 정치를 하려는 것입니까? 치명적인 양극화 경제 성황을 방관만 할 겁니까? 보수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더 이상 종북몰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독재와 불통의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배제 경제, 양극화의 경제를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선거 때만 나먹기는 프랭카드만의 선진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 자체의 선진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생산적인 경쟁을 합시다. 우리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들 보수 후 차례입니다. 이상입니다.